아프간 상황을 뭐 우리가 좀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니냐, 정확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잘 알아야 되는 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하셨다면서요. 두 분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저는 사실 보도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어떤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많이 보도되었지만 막상 이 전쟁이 왜 있었고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흔히 뭔가 전쟁을 생각하면 되게 천재지변 같잖아요. 갑자기 막 일어나고. 근데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되게 국제정치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 주변국들의 뭔가 지원과 승인 혹은 이권과 협상 없이는 불가능했었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프간은 사실은 40년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공간인데 1차 아프간 전쟁에서는 사실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해서 이런 테러리스트들이나 근본주의 세력들에게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제공했었던 지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탈레반 집권 이후에 억압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를 비판해야 하지만 중동이 침공의 장이 된 것은 사실은 서구 국가들의 어떠한 이권에 대한 다툼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한 성찰,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패권주의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세계적인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마무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중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 석유랑 관계돼서 수많은 맞아요. 선진국들의 이권이 개입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이제 중요해지지 않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공간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진송 편집장께서는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저도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 없어서 이번에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좀 했어야 했는데요. 깊이 있는 뉴스가 그만큼 없었다는 네,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자극적인 탈레반, 굉장히 뭔가 막 무장 세력, 점령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어떤 배경이라던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갈래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기 쉬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재 활동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20년에 걸친 아프간 전쟁의 배경 같은 거를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중동을 둘러싼 이 국제사회의 이 이해관계 문제가 사실 중동에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시가 벌였던 테러와의 전쟁에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기반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이 특별한 미국은 악에 대항해서 선의 가치를 전파하는 우월한 국가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심판의 권력이 있고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악의 축이고 이런 식의 되게 대립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네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곳은 다 굉장히 악하고 나쁘고 문제가 있는 곳, 무력 침공을 통해서라도 개선해야 하는 곳이라는 도식이 만들어졌어요. 선과 악의 개념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은 미국 정치에 되게 중요한 쟁점이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였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미국의 개입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이제 이 전쟁 2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투입이 되면서 아프간 자체는 굉장히 황폐화되고 그렇게 제공된 무기들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서 이 점령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속화시킨 계기가 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이해관계 같은 것들을 잘 보고 있어야 좀 자극적인 남의 나라 전쟁 혹은 우리하고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그냥 뭐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보지 않고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정치의 그 어떤 말씀해 주신 이해관계,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실은 그런 속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국제 정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두 분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탈레반이 지금 정권을 잡으면서 많은 난민이 지금 이제 발생을 했고, 지금 세계 각국이 뭐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도도 이제 초기부터 그 문제는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난민 문제가 또 하나의 어떤 국가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논쟁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난민이 발생했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일본에 5만 명 이상의 대량의 난민 수용을 요청하기도 했던 일이 있을 만큼 이제 우리 난민이라는 건 사실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데 한국은 1992년에 이제 난민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네. 분단 국가인 만큼 우리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그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난민을 배척하는 네. 주장이 어떤 근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통계가 입증을 하듯이 자국민보다 이제 난민의 범죄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어떤 상상 속에 이슬람 공포라던가 그리고 어떤 인종차별과 결합을 해서 백인 난민과 유색인종 난민 비영어권 국가 출신의 난민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기재로 우리 상상 속의 무슬림 혐오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네.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별하려고 하고 굉장히 좀 1차원적인 논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예. 너네 집에 데려가.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도 사실 언제든지 난민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도 난민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굉장히 사실 난민협회에 가입을 해놓고도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출입국 당국의 자의적인 심사나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 같은 것들이 지속적인 문제로 꼽혔는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는 이슬람의 모습은 자살폭탄 테러라든가 뭐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네네. 앞서 얘기해 주신 두려움이라는 게 거기서 오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양지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난민이라고 하면 이슬람이라고 하면 되게 테러리스트 혹은 전쟁범죄자로 의미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난민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사실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테러의 피해자이고 그렇죠. 전쟁 범죄자가 아닌 전쟁에 의해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는 한국에도 난민보다 힘든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 사람 먼저 도와줘라. 이런 글들을 많이 봤었고 그래서 사실 전쟁에 우리가 함께 지고 있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다카시 데스야라는 평화학자께서는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나를 가해자 취급하냐?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라는 말에 대해서 직접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 전쟁의 결과로 지금의 윤택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도 그렇죠. 굉장히 군비를 많이 쓰는 나라고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 무기 수출이 지난 5년 대비 거의 2배가 넘게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무기 수출을 통해서 그게 어디로 갔을 것이며 그 이익이라는 것이 국익이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면서 돈을 버는 산업이 유통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정말 한국인은 책임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평화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럴 용기가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니 과연 정말 우리가 평화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네요. 자,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프간인 380여 명, 우리나라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일을 했던 아프간인들을 380여 명을 지금 국내로 이송을 했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예멘 난민들 문제 때와 달라졌다 이런 지금 이제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정부 조치가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이제 좀 그래도 나아진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적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협력했던 아프간인 380여 명을 특별 기여자의 신분으로 대우해서 이제 데려온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이 예멘 난민 때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상반되는 충돌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이런 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1차원적으로는 아직 난민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큰 국민들의 저항감을 줄이고 난민에 대한 그 인식이 일부
일부 개선될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쌍하거나 낯설거나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난민이 되었을 뿐 직업이 있고 그렇죠.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치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서도 7명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이제 동의한다라고 할 정도로 여론의 지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특별 기여자의 형태로 받아들일 때 인권이 어떤 자격 그리고 지불 능력에 대한 개념으로 오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 인권 문제에 꾸준히 이제 목소리를 내온 이제 이일 변호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국에 남아 있으면은 이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다는 이유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를 어떤 이 관계 때문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이 수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적이라고. 뭔가 주고받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건 결국 확장하면 쓸모 있는 사람, 더 능력 그렇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거는 쉽게 목숨의 값을 매기는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사실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런 모순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론의 지지는 받을 수 있었지만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는 지금 지적이신데 네.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저도 어떤 특별 기여자라는 것이 어떤 난민에 대한 통념을 깨고자 이런 방식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예외를 둠으로써 난민에 대한 차별은 유지하고 사실은 이 그러네요. 어떤 협소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난민 정책의 사각지대를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원 연구위원 이 네. 작성한 난민 여성의 삶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면접을 한 사람들 중에 뭐 이런 젠더 박해로 네. 인해서 난민을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이들은 모두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사실 난민 인정이 되는 사유가 이런 한국에 대한 기여로만 이야기되었을 때 그 공간에 있었던 다양한 어떤 박해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해석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런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난민에 대한 고정적 시각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방식이 이런 특별기여자라는 말을 붙이는 것밖에 없었을까? 사실은 어떻게 되게 할 수 많은 있었을까요? 난민에 대한 예. 선입견들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깨나가지 않고 그들과 특별기여자들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본적인 난민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난민 문제를 들여다보면서도 또 참 힘들고 가슴 아프지만 그 아프가니스탄 안에 또 있는 그 여성들의 인권 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또 계속 탄생할 그런 여성들의 인권의 추락 이 부분도 여성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탈레반이 그래도 이전과의 차별점으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겉으로 보일 때 말을 할 때는 이제 여성에 대한 태도예요. 말로는 이제 여성의 교육과 취업을 이제 그 뭔가 여성에 대한 그런 말을 네, 했나요? 말로는 자기들은 이제 달라졌다. 네. 여성들을 뭐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 여성의 교육과 취업을 허용할지를 이슬람 법 안에서 검토하겠다는 네, 맞아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를 종교 교리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고 그 결정권을 남성 극단주의자들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네,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여성분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는 네.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프간 여성들의 가장 큰 여성 폭력의 문제가 이제 빈곤이라던가 안정과 교육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관습과 문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집안의 남자 형제나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집의 딸을 희생자의 가족에게 내어주는 그런 쿤바하 같은 관습들이 있어요. 예, 남성들의 폭력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여성을 제공하는 문화인데 물건입니까? 그렇죠. 이런 관습이 사실은 또 조혼이라던가 여성 할례 같은 폭력과도 굉장히 연관이 밀접하게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단순히 자극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일상적인 폭력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사례로까지 발생하는지를 네.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역사를 갖게 됐을까 하는 게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활동가께서? 네, 저는 사실
되게 많은 고민이 드는데 2007년 무렵을 기준으로 사실 탈레반이 집권하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해도 아프간 소녀의 57%가 16세 이전에 결혼하고 전체 여성의 38%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한다라는 유엔 아동기금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프간 여성 인권이라는 게 탈레반을 포함한 역대 정권들의 공통적인 과제이자 뿌리 깊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20년간의 시간 동안 미국이 뭐 민주주의를 이식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루어지지 사실은 않았군요. 네, 이런 서방 국가의 점령 기관들이 마냥 민주주의와 인권을 정착시키는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탈레반이 이렇게 쉽게 여성 인권을 퇴화시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침략과 전쟁을 경험하는 국가에서 우리 내부의 인권의 문제들이나 논의들을 만들기보다는 사실은 민족주의적 이상으로 스스로를 모아내고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되게 방어적인 목소리가 형성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게 계속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프간 여성의 권리 문제가 끊임없이 침공되어 가면서 그 내부의 논의를 만들지 못해왔던 중동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사실 중동의 여성들이 싸우고 있고 근데 그러한 싸움들이 이 내부의 가부장적 문화들과 외부에서의 침공에 둘 다 어떤 시련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가슴 아프게 양쪽으로부터 느껴졌어요. 공격을 받고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슬람 내 여성인권 문제를 우리가 흔히 뭔가 선진국과 너무 다르고 되게 후진적 문화다라고만 생각하곤 하는데 이게 선진국의 문화를 이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슬람 내에서 싸우는 여성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여성인권과 반전평화, 민주주의 같은 개념이 따로 갈 수 없음에 대해 많이 저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 아프간 난민의 문제, 뭐 여성들의 문제 이거를 좀 대상화, 뭐 타자화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일단 이제 대상화 여성, 아프간 여성에 대한 타자화나 대상화의 예를 들면은 이제 SNS에서 1970년대 카불 시내에서 아프간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사진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아프간 여성들은 대다수 이제 부르카를 쓴 사진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모습이 뭔가 역사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우리가 선형적 역사관이 우리한테 무의식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좀 충격을 받으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과 이와 별개로 아프간 여성들을 무조건 이제 여성 인권의 최하위에 있는 존재로 두고 한국에서 여성 인권이 퇴보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선전식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여성들의 다양한 투쟁이라던가 아까 말했던 문화적인 맥락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이제 구조해야 한다던가 어떻게 개입해서 개선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볼 때 이런 그 시혜적인 태도로 접근을 할 때 사실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한 것도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레임 속에 이 나라를 잘 재건해 보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계몽적이고 시혜적인 태도일 수가 있어서 그리고 실제적인 성과가 뭐 그렇게 그렇죠. 네, 사실 타자와 대상화는 나랑 거리를 두고 나랑 다른 존재로 보기 때문에 되게 손쉬운 태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국내에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입소한 진천 인재개발원을 망원렌즈로 허락 없이 찍어서 보도한 사례가 좀 인상 깊었었는데요. 이 문제를 지적한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사실 이 촬영의 매체가 굉장히 많았었고 한국일보, 뉴스원, 뉴시스 등이었고 되게 보도도 되게 많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우리는 다른 이들의 불행이나 재난을 되게 포르노적으로 소비하고 싶어 하는구나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질 때 이런 좀 타자화가 극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언론의 또 태도도 맞아요. 사실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요.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동에서의 이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그래서 계속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야 이 문제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철수를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중국과 아프간의 관계가 그렇죠. 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계속 이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맞아요. 중국이 아프간과 지속적으로 이 접촉한 동향이 중국이 아프간의 광물 자원에 이제 눈독을 들여왔다라는 보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프간 입장에서는 중국의 투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미국이 이제 아프간 중앙은행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을 해서 탈레반이 중국 투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탈레반 대공세를 외국 원조 기구들이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좀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이 또 아프간 원조를 중단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치적인 이유로 그곳에 있는 존재들의 살 권리나 이런 기본적인 인권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징조라고 그러네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좀 요즘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베보람 활동가의 전쟁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글을 봤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전쟁 20년을 포함한 지난 30년간 아프간 숲의 절반이 사라졌다라는 보도를 봤어요. 네. 그래서 아프간이 유엔 환경 계획에 의해서 전 세계 국가 중에 기후변화 대응력에 의해 제일 취약한 국가로 꼽혔다라고. 예전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였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득원인 농업의 기반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빈곤도 심화되고 사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뜨려 있는 게 전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전쟁은 책임지지 않는다. 종전만이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뭔가 군대나 전쟁이 하나의 도시처럼 사고됐다면 이 도로 하나를 짓는 것 혹은 폭탄 하나를 떨어뜨리는 것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린 충분히 논의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걸 파괴시키는 방식으로 그렇죠. 진행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게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시작되고 돈이 안 되니 끝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참 씁쓸하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숲을 지키고 어떤 기후위기에 막기 위해 돈을 써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절박한데. 그런 면에서 어떤 전쟁과 자본의 이윤이 결탁되고 있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9.11 테러도 이제 20주기가 곧 되는데, 예, 얼마 남지 않았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이것도 우리가 강대국과 또 약소국인 또 유색인종들과의 그런 관계에 서로 주고받는 복수하고 보복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까요? 두 분이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일단은 강대국 백인과 약소국 유색인종이 당하는 피해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강대국 백인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서사를 갖고 있는지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집니다. 어떤 가족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약소국 유색인종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야만적인 그렇죠. 어떤 나쁜 네. 존재로 이제 프레임화되거나 아니면은 이들의 인권 침해 문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화 정도로 소비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온도 차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뭔가 9.11 테러나 파리 테러 같은 어떤 서구 국가에서의 테러들은 되게 큰 이슈가 되지만 여전히 서구 국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중동 내에서의 분쟁에 그렇죠. 대해서는 없는 일처럼 이야기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9.11 테러 이후에 조성된 혼란 속에서 미국에서는 애국법이 발의돼서 좀 사실 국가의 국민 감시가 굉장히 심해졌고 한국에서도 테러 방지법 등의 논의가 있었던 그랬죠.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테러를 반대한다라는 말이 감시국가에 찬성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정말 테러리스트들이기만 한지 혹은 테러를 명목으로 뭐 침공을 정당화하거나 감시 강화나 억압을 강화하는 국가인지에 대해 질문해보고 9.11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참 통찰력이 있다.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YS7 김연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주간 똑똑똑 오늘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조금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